예, 선생님들 오늘 보실 교과서는 YBM입니다. YBM의 음악 감상과 비평서부터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로 내려가면서 YBM 교과서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고등학교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악곡들은요, 상당히 많이 보신 악곡들이 많이 실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려 있는 악곡들 중에서 선생님들하고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곡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나오는 악곡, 14페이지, 15페이지에 걸쳐진 악곡은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이라고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워낙 우리가 지금 제제곡이 많이 빠져나간 다음이라 이 곡은 그냥 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클래식 반주하고 이렇게 해서 연주가 되는 그냥 듣기 좋은 악곡, 예, 그 외에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 악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악곡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껑충 띄어서 24페이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4페이지 보시면 자, 24페이지에 실려있는 이 악곡이 벨리니의 악곡이고요. 방황하는 은빛다리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 곡을 우리가 흔히 이태리 가곡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바가루나 이렇게 그냥 줄여서 많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악곡입니다. 예술 가곡 벨리니는요. 그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벨리니 그러면 그 소프라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 작품은 벨리니는 오페라 많이 쓴 작곡가잖아요. 네. 오페라냐? 아니요, 오페라 아니에요. 오페라에 속해 있는 곡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곡은 들었을 때 약간 오페라 아리아처럼 들려요. 그리고 실제로 19세기에 이런 곡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어떤 곡들은 그래서 뭐 콘서트 아리아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콘서트에 불리는 아리아라고요. 근데 이 곡이 과연 콘서트 아리아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뭐 콘서트 아리아 이렇게까지는 잘 부르지 않고요. 어, 아니 그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는데 그렇게보다 요런 용도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롱용 아리아, 아리에타 다 까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리에타는 그냥 아리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 까메라는 방에서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롱용 아리아. 오페라 아리아 같이 좀 서정적이면서 노래 부르기에 굉장히 멋진 그런 악곡들이 있지만 오케스트라 반주를 붙이거나 그렇게 대규모로 연주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렇게 그 살롱, 그러니까 작은 방, 실내악적인 목적으로 많이 불리는 악곡들을 그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냥 명칭에 너무 쏠려 다니시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부른다는 가보구나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태리 가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거 앞에 녹화를 한 게 저기 아침나라였는데 아침나라에서 이태리 가곡 중에 입맞춤이라고 하는 악곡이 하나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곡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곡보다도 이 벨리니 악곡이 훨씬 더 유명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여러 나라의 예술 가곡이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곡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곡이라고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태리의 칸조네하고 저 프랑스의 샹송은 아 이게 약간 밸런스가 좀 안 맞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 그러니까 제목은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음, 제가 조금만 여기다가 좀 첨언을 한다면 이거는 예술성 있는 가곡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요거는 칸쪼네는요. 일반적으로 서정시를 노래로 한 가곡 이야기를 하고 현재는 이태리 대중가요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 가곡이라면 아까 보신 것 같은 방황하는 은빛달이요. 예, 이런 작품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주로 요런 거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니까
요거하고 얘네는 좀 짝이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벨리니 같은 것들이 여기에는 얘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샹송 같은 경우에도 샹송이라는 말이 옛날에 왜 음유시인 뭐 이런 거 할 적에 쓰인 거 맞기는 맞는데 현대에는 주로 대중음악을 말할 때 쓰죠.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예술가곡, 즉 독일의 리트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한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만든 건 샹송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멜로디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포레 같은 작곡가들이 만든 거, 드뷔시도 만들고요. 이런 작곡가들이 만든 거는 멜로디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악보와 설명은, 이 그림과 설명은 틀렸다고 하기에도 맞다고 하기에도 약간 좀 애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독일과 이태리와 프랑스에는 각각 옛날부터 이렇게 뭐 리트니, 뭐 샹송이니, 깐조네니 하는 불러왔던 장르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악곡들 간의 그 타이밍과 이건 좀 차이가 있네요. 독일은 19세기의 진짜 리트,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식에서 말하는 리트를 예를 들고 나머지 두 개는 너무 대중적인 거로 예를 들어서 좀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리트에다가 맞춰주려면 예. 그 프랑스에서는 멜로디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태리에서는 뭐 콘서트 아리아라든가 아리에타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가곡과 뭐 그냥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의 뭐 중간 지점쯤에 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굉장히 리릭한 노래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 같은 스타일의 노래들을 그냥 단일 악장의 곡으로도 좀 작곡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 제가 뽑아놓은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를 좀 뽑아봤는데요. 선생님들 겨울나그네는 무척 많아요. 교과서에 겨울나그네는 굉장히 많지만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는 소개도 잘 안 하고 악곡들이 그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의 줄거리랑 뭐 이런 거는 대충 좀, 요 페이지 안에서도 이미 설명이 되고 있어서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의 것, 싫어하는 빛깔 요런 악곡들이 이 곡에 들어있는 악곡들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낭만주의 연가곡집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요것도 맞고요. 이후 겨울나그네와 백조의 노래가 출판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도 백조의 노래는 연가곡에서는 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가곡집을 이야기할 때 연가곡은 한 사람의 시인의 시집에서 시를 발췌를 해서 그걸 가지고 만든 연가곡을 말하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주제라도 통일이 돼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백조의 노래는 그거에도 사실은 잘 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대 연가곡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연가곡집 말해봐,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말해봐 라고 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하고 겨울나그네를 넣으시고 3개를 꼭 쓰라고 하시면 백조의 노래를 쓰시고 그리고 2개만 쓰라고 하시면 앞에 2개를 쓰고 빠지시면 됩니다. 백조의 노래를 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악곡은요. 32페이지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악곡으로 좀 넘어가 볼 겁니다. 선생님들께 강의는 이렇게 업로드가 안 될 텐데 저는 준비도 그렇게 했고 하다 보니 아주 재미있게도 아침나라하고 YBM이 이렇게 합쳐놓으면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아침나라에 위키드에 대한 줄거리와 인물들과 이런 것들도 설명이 잘 좀 나와 있었고
주요한 악곡들도 몇 개가 좀 나와 있었어요. 뭐 파퓰러를 포함하여 중요한 악곡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요 그림도 물론 있었지만요. 놀라울 정도로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교과서가 같은 출판사 교과서인가 착각할 정도로 닮아 있는데요. 얘네가 같은 출판사가 아니고 다른 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요 뮤지컬 넘버는 이렇게 있고요. 아침나라에 가시면 악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침나라 교과서에서는 한 단짜리 짧은 악보로 나왔던 이 노래가 Defying Gravity가 여기서는 악보가 제법 길게 나왔습니다. 제 악보는 제법 길게 나왔으나 그래도 선생님들께 저는 얘는 This is me보다는 좀 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This is me는 너무 길게 나오고 저희 왜 실기시험 볼 때 길이만큼 나왔어요. 보통 그 정도 길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역들마다 좀 차이는 있어도. 근데 얘는 지금 악보가 너무 짧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뭐 이러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 정도 음역이면은 뭐 이렇게 선생님들께 어마어마한 이즈나 맨델이었나? 이름 맞나? 하여튼 뭐 누구처럼 노래를 하셔야 되는 일은 안 벌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아니실 것 같고 악보는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네요. 그런데 하여간 이런 노래가 위키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악곡이지요. 그래서 엘파바가 하늘로 날아올라서 천장에 붙어 있다시피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지요. 그래서 이런 악곡이 하나 있더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침나라에 이어서 보시면 훨씬 더 좀 보시기가 괜찮으실 거고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뮤지컬 악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36페이지에서는 나의 운명은 그대라는 악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소설가 이문열의 여우사냥을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다 라고 해서 오랫동안 공연이 됐던 창작 뮤지컬이죠. 지금도 가끔 하고요. 그래서 요 악곡이 인데 여기서 홍계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명성황후를 평생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부르는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의 운명은 그대라는 이런 악곡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악곡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기악곡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꼭 기악곡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죠? 화성대위 이야기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모노포니, 폴리포니, 뭐 화성적 짜임새, 호모포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악보는 바로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나오거든요. 하이든의 천지창조 중에 하늘은 주의 영광 나타내고 하는 악곡을 주시면서 교과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는요. 요렇게 저 하늘은 말하네 주의 영광,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이렇게 나온 거 보고 계시죠? 예, 이 천지창조에는 이렇게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세 명의 천사가 나와서 중창하는 부분이 나오고,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다? 호모폰이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주제가 나온 것서부터 주제에 대해서 5도 위로 모방을 하고 옥타브 위로 모방을 하고 다시 5도 위로 모방을 하고 하는 식으로 모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고 있다. 대위적인 짜임새를 비교하는 게 나오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한 페이지끼리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걸 왼쪽 페이지랑 오른쪽 페이지로 되어 있는 교과서 원문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펴놓고 보신다면 훨씬 더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는 화성적인 짜임새로, 오른쪽 페이지에는 다성적인 짜임새로 나타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짜임새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게 좀 나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신경 쓰고 보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얘 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임용에 화성하고 호모포니, 폴리포니 구분하는 문제가 지난 몇 년간 진짜 거의 해마다 나오다시피 하는 식으로 해서 몇 년간 나왔어서 또 좀 기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짜임새에 관한 이야기들이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론도 형식이 나오는데요. 론도 형식 엘리제를 위하여가 나왔습니다. 사실 엘리제를 위하여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론도 형식의 악곡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마이너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A 마이너에서 지금 그 다음에는 F 메이저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F 메이저로 갔다가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데서는 여기서는 A 마이너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타나는 ABC가 있고요. 요게 AB, AC, A로 AB, AC, A로 나타나고 있는 요 형태들을 한번 확인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하여 엘리제를 위하여 라고 하는 악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서에서 터키 행진곡 막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엘리제를 위하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1주제하고 2주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랑 그래서 소나타 형식과 론도 형식에 관한 이야기들, 푸가, 변주곡 양식들에 관한 사파 같은 거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교과서에서 좀 안 보신 악곡이 하나 나와요. 요겁니다. 타레가라는 사람이 작곡을 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악곡이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되어 있는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당연히 기타로 연주하는 악곡이고요. 스페인은 원래 기타가 발달을 한 나라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곡은 기타로 연주하는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악곡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기타의 트레몰로 주법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아람브라 궁전에 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이 나오는데요. 아침나라 앞에 나왔던 아침나라 교과서하고 비교를 해보셔서 악곡이 되게 많이 겹치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총 24곡 중에 24번 이 곡은 얘를 주제로 한 주제와 변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각기 다른 변주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비르투오조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 설명이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프리스 24번 주제를 활용해서 다른 교과서에서도 이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리스트하고 로톱슬랍스키의 작품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셨던 아침나라 교과서하고 연결해서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두 교과서가 마치 좀 짠 것처럼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악곡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드보르작의 아메리칸이라는 아메리카 이렇게도 하는 현악사중주 악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게 설명 한번 봐주시면 실제로 드보르작이 뉴욕을 좀 떠나서 휴양하듯이 휴일을 보냈던 아이오와주에 있는 어디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작곡한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흑인 영각풍의 오음음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흑인 영가가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음음계가 많이 나타나서 오음음계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슬쩍슬쩍 나오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악곡을 좀 보실까요? 그동안 좀 안 보신 악곡일 거예요. 53페이지에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가 나옵니다. 클라리넷 오중주를 목관 오중주로 착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클라리넷 퀸텟이라고 말을 할 때랑 우드윈드 퀸텟이라고 말할 때 우드윈드는 목관이니까 목관 오중주라고 말하면 목관 오중주에는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그리고 금관악기인 호른이 들어가요. 금관악기인 호른이 들어가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클라리넷 오중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편성이 나타납니다. 클라리넷이 하나 있고 그리고 현악사중주가 붙여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악사중주로도 물론 굉장히 폭넓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클라리넷이 붙어서 훨씬 더
재미있는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악기들이 지금 A조로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A클라를 사용하면 클라리넷 주자는 C조로 연주를 하게 되겠죠. C조로 연주를 하면 자연스럽게 A조로 내려와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잠깐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54페이지에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은 밑에 설명을 그냥 한번 쭉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곡을 누군가는 민족주의적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민족주의의 영향을 덜 받은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딱 봐갖고는 뭐 이런 거 있죠. 제목 일단 민족주의적이지 않아요. 전혀 모두 없이 그냥 피아노 협주곡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이것은 무엇을 상상한다. 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산맥이다. 이건 어떤 전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어떤 민족주의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곡에서 순간순간 어떤 부분이 그리그가 노르웨이 사람이니까 노르웨이의 어떤 전해지고 있는 어떤 민속적인 선율을 약간 변형시킨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걸 민족주의라고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민족주의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정의하는 바가 다른데 페르긴트하고는 좀 다르죠, 성격이. 페르긴트는 노르웨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왔던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하다면 이 작품은 그렇게까지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도입부서부터 피아노 솔로가 딱 제시가 되고 있는 그 솔로 제시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 꼭 좀 보여드리고 싶은 페이지이기도 해요. 페이지이기도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아침나라 교과서랑 연결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침나라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때 한번, 중학교 때 한번 환상교향곡이 나와요. 그러면서 조금씩 계속해서 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환상교향곡은 베를리오즈가 좋아했던 여자를 고정심상 이데픽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어떤 멜로디를 하나 결정을 해요. 이게 베를리오즈가 사랑했던 어떤 여자에 관한 멜로디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멜로디를 1악장에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2악장 무도회가 나오는데 여기 원래 왈스라고 붙어있는 아주 쿵짝짝하는 왈츠풍의 선율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요런 선율이 나타나죠. 그래서 위에 보셨던 고정심상이 그 형태를 약간 달리는 하고 있으나 누가 봐도 이 선율은 위의 선율의 변형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고정심상과 라이트 모티프가 둘 다 좀 이런 성격이 있는데 라이트 모티프는 되게 좀 짧은 경우들이 많고 지금처럼 고정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고정심상의 모양은 다시 3악장 전원의 풍경에도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여기서부터가 없었거든요. 다른 책들에는. 자, 3악장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4도 올라갔다가 4도 내려왔다가 6도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아치를 그리면서 내려오는 요 선율 라인이 전형적인 이데픽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4악장에서도 빰빰 띵 따다단따 그걸 많이 주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띠라라랄라라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다시 요선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5악장에는 우리가 얘가 아무 상관없어 보입니다만 주요 음들만 한번 따라가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이렇게 대칭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YBN 교과서는 굉장히 볼만합니다. YBN 교과서에 에서는요. 환상교향곡의 5악장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정악상을 한번 쭉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확인해서 보셔야 될 교과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알아보기를 좀 잠깐 보시면은요. 중북부 유럽에서는 매년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밤에 마녀들과 악마들이 산속에 모여서 축제를 연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 악령들로부터 사람을 지켜준 성인이 발프루가 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성녀, 성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발프루가 수녀를 기리는 발프루기스의 밤이라는 축제가 지금도 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그래서 이런 축제 장면이 굉장히 많은 작품들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환상교향곡, 고노의 파우스트, 민둥산의 하룻밤 외에도 여러 가지 작품에 이런 그 마녀들의 축제 이런 것들이 예로 좀 제시가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요 모물림악기, 마굴림악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설명과 플러스 가상악기에 관한 설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시퀀싱이란 말 잘 안 쓰고 DAW,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설명이 잠깐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과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69페이지로 가볼 겁니다. 69페이지에는 요 악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악보를 선생님들께 먼저 한번 드렸었지요. 그러면서 이 악보는 다른 교과서에서 나온다라고 그때 제가 저기 때 드리지 않았나요? 박영사 할 때쯤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박영사 할 때쯤 선생님들께 다른 교과서, 아침나라 교과서를 YBM 교과서 할 때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드렸습니다. 아침나라로 보여드렸나? 몇 개를 하여튼 청성곡 악보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YBM의 음악 감상과 비평 악보에서는 요 악보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보는 8VA가 붙었으니까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맞다. 박영사 악보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때 왜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렸냐면 박영사 교과서 악보가 정간보가 같이 패치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복잡한 우선 악보가 나와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보시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무래도 선생님들 우선 요걸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차원으로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닌데 이건 단소인데. 어쨌든 단소 악보를 드렸습니다. 그쪽은 대금이었구나. 대금 악보가 너무 복잡해서 대금 단순한 악보도 한 개 드리고 단소 악보를 비교해 보시라고 요걸 드렸었군요. 맞죠? 청성곡 악보는 교과서에 따라서 아니면 체부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악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악보는 이 악보는 단소 청성곡 악보입니다. 단소 청성곡 악보고 지금 보시는 것보다 한 옥타브 위에서 소리가 날 거라 첫음이 배임이 아니라 임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표시는 두음 아래 한음 위에 그리고 본음이 나는 표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게 두음 아래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표시가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고 이래저래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청성곡 악보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좀 다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좀 보여드린 악보기는 합니다만 이 악보가 하나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 천년만세 악보가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천년만세에 계명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쪼가락도들이가 나왔습니다. 천년만세 이렇게 계명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쪼가락도들이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형식 때문에 나왔을까요? 모음곡 형식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모음곡 형식
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계면가락도들이하고 우쪼가락도들이가 템포가 비슷하고 양청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 따른 형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악곡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멜로디도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얘네들 맞추는 거. 그리고 양청도들이의 양청이 왔다 갔다 하는 현악기에서 현이 왔다 갔다 하는 양청 이야기도 보셨을 거고, 근데 요즘은 거문고 파트의 양청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음악을 들었을 때 양청도들이다라고 하면 위쪽에서 울리는 딴딴딴딴딴 이 멜로디가 되게 재밌어서 이 곡이 유명한 곡이잖아요. 그래서 양청의 윗성부들을 이렇게 많이 적어주고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쪼가락도드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청도드리는 웃도드리에서 주요한 가락에서 주요한 음들을 두 개씩 뽑고 그래서 문현과 교대로 연주를 하는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양청도드리를 다시 변주를 하면 우쪼가락도드리가 된다고 말하죠. 기억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정도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천년만세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음악과에 관련된 형식들에 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선생님들을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좀 여기서는 빠져볼까 합니다. 자, 이제 76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76페이지에서는요, 수심가가 나옵니다. 수심가가 나오는데요. 수심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세월이 흐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사몽원으로 행유적이면 문정성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악보에서는요. 좀 요성 표시를 좀 특이하게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 요성하면 이렇게 물결처럼 많이 표시하고 여전히 그런 표시를 하는 교과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뭔가 위쪽으로 이렇게 치켜서 떠는 것 같은 표시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수심가토리는 레미솔라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라를 약간 위로 올리듯이 떠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들이 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교과서들에서는 라만 이렇게 표시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레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하는 거는 좀 많이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코를 탈탈 털어서 치키듯이 떤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기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역금수심가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금수심가와 그냥 수심가 이렇게 악보가 두 개가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악곡이 역금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실 역금 수심가를 들으신다고 해도 역금 수심가도 굉장히 느린데 워낙 수심가가 약간 저희한테는 그냥 느린 악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악곡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교과서에서는요. 그리고 나면 교과서에 잦은 농부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선아리랑이랑 많이 보셨던 악곡들이 거의 쭉 그냥 계속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볼 건 아니고요. 범 내려오는 대목이랑 워낙 많이 보신 곡들이 있어서 쭉 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 하면은요. 97페이지로 한번 좀 가보시죠. 많이 뛰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예, 대중음악 관련된 악곡들이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이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곡은 선생님들께서 들어보신 곡일 거예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군지도 되게 아시죠. 그래서 김광석이 노래하는 걸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김광석의 노래로 워낙 많이 보셔서
이제 살아계신 할아버지가 되셨겠스. 예, 예, 김광석, 예, 이 불렀던, 하여튼, 예,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하여튼, 예, 그래서, 하여튼, 예, 그렇게 부르셨던 노래라서, 아, 당연히 싱어송라이터 같은 느낌이 좀 있다 보니 그냥 김광석 작사 작곡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밥 딜런의 음악을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세상을 새롭게 뭐 보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이러면서 나온 악곡입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요거를 세우고 좀 보여드리는 건요. 포크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포크 음악. 포크 음악은 미국에서 20세기 중반, 특히 60년대, 70년대 나타났던 대중음악 중에 한 종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거를 통기타 음악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요. 어쿠스틱한 기타를 반주로 하는 음악들을 우리가 포크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1970년대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좀 저항성이랄까? 저항가요? 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죠. 물론 포크 통기타를 들고 부르는 노래가 모두 다 저항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음악들이 비교적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어쿠스틱 포크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악곡들이 오랜 날 오랜 밤 그리고 요거 무엇이냐 회전목마 기억하시죠? 그 힙합, 네, 힙합 무슨 서바이벌 같은 데 나왔던 노래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저보다 더 잘 아실 만한 악곡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보셨던 악곡들이 쭉 좀 나와 있을 거예요. We Are The Champions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세계 민요 안 본 거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네, 별로 안 본 거 없이 다 왔어요. 그리고 하나 정도가 요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9페이지 오시면 109페이지 오시면 거의 다 봤었는데요. 요렇게 지금 로몬드 호수? 네, 로몬드 호수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민요가 하나 정도 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웰러맨이라고 하는 오세아니아 민요 이렇게 해서 한 곡씩 좀 잠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놓고 생각을 하면 이미 2014년에 우리가 이 서답형 시험으로 넘어온 이후에는 요렇게까지 지역적인 민요가 아주 꼼꼼하게 나온 적은 없어서 그렇게까지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목은 한번 봐주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또 아시는 곡들이 거의 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4페이지에는 레디꼬부터 시작을 해서 미아 앤 세바스찬 스트림이라고 하는 라라랜드 맞죠? 네, 라라랜드에 있었던 악곡 그리고 오늘 아침나라 녹화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좀 꿍얼거리고 있는 어떡하지를 This is me 왜 그렇게 꿍얼거리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곡이 그 전형적인 그 어디 갔냐 예. 여기가 지금 딴띵빰 딴딴딴 요거 중간 부분이고요. 이 곡 처음 도입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싱코페이션과 저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강박 비우고 들어가는 싱코페이션 뭐 이렇게 해서 타이 붙여갖고 넘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좀 노래를 귀로 익혀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선생님들께서 따라 부르시는 기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요. 귀로 익힌다라는 건 결국은 시간과 노력을 꽤나 잡아먹는 일인지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걱정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요. 정재의 작곡의 기생충에 나오는 노래,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뭐 요 정도 이야기와 함께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대로 정제일에 대한 소개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게임 음악이 나오는데요. 게임 음악에 슈퍼마리오 뭐 이런 것들도 잠깐 소개가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음악과 생활이죠. 그야말로 생활화된 음악에 대한 그 용어들, 악곡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곡들에 대한 소개들과 함께 요 챕터는 조금 뭐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좀 봐야 되는 건 128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28페이지로 가시면 고전주의 음악이 나오는데 선생님들께서 좀 안 보신 거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보통 하이든의 교향곡 고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별은 F샵 마이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F샵 마이너로 되어 있고 마지막 4악장에 단원들이 한 명씩 떠나면서 지휘자까지 떠나고 마지막에는 바이올린 2명만 남아서 연주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와서 저희가 보통은 4악장을 주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1악장에 나온 교과서가 있네요. 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고별교향곡의 1악장 그리고 4악장에 관련된 건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3악장이요. 월광 3악장. 이 교과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3악장이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3악장이 굉장히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앤디 워홀이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한 월광 소나타 악보에다가 베토벤의 초상을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은 작품 앤디 워홀의 작품 베토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그냥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앤디 워홀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흔히 팝아트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팝아트 역시도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계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제일 많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어떤 양식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의 구분이 없다. 상업성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그러니까 왜 예술이 상업화되면 안 된다는 거지? 라는 거. 그리고 작가의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뭐가 없다. 그걸 그렇게 유일하게 칭송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작품 보시면 실크 스크린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얘는 결국은 판화 형태로도 찍어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기존의 옛날 생각으로 했을 때 예술 작품이 위대할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는 건 작가가, 미술가가 혹은 음악가가 하루 종일 자신의 그 재능을 다 끄집어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 세상에 그거밖에 존재하지 않는 더는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앤디 워홀은 팝아트 하는 사람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도 되고 판화로 이렇게 등사해버려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롤러로 밀어서 찍어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신 거기에 약간의 일련 번호를 주고 너무 많은 작품을 찍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 찍어낸 작품인지 다 적어주게 되죠. 그래서 아주 남발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유일무이한 작품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팝아트고요. 포스트 모던의 정신인 것이죠. 예술 작품을 막 정말 박물관에다가 세상 천지에 한 개밖에 없는 거를 딱 걸어놓고 그걸 뭐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가격을 매겨서 경매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그것만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한 전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런 영향들은 음악에서는 흔히 말하는 인용이라든가 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남의 작품에서 좀 가져오면 어때? 라는 생각으로도 이어질 거고요. 여기 보고 계시는 이런 실크 스크린 작품으로도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낭만 음악으로 넘어옵니다.
낭만 음악으로 넘어와서 이 교과서에서는 낭만주의를 1820년부터 잡았는데요. 낭만주의는 1810, 15, 20, 뭐 책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1820년으로 잡은, 좀 좁게 잡은 교과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낭만주의에 관한 설명 쭉 나오고 있고, 마제파를 주었습니다. 마제파는 교양시입니다. 어, 먼저 리스트는 피아노 작품으로 마제파를 쓴 바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교향시 마제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악보에 보시면 피콜로, 플룻, 오보, 잉글리쉬 호른, D클라, A클라,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프렌치 호른, 트럼펫, 테너 트럼본, 튜바, 팀파니 해서 어마어마한 악기 편성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지워놓고요. 자,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이 악기 편성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악기 편성상에서 앞에 부분밖에 안 나오기는 했지만 그 뒤도 나올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얘가 바이올린부터 시작을 해서 현 5부가 있어요. 현 5부는 악기 편성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이 곡이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 라시레 도레파미 뭐 이렇게 돼갖고요. 라시레 도레파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서 D 마이너 쪽으로 시작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화성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악기의 조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조표를 보는 거는 계산을 할 적에는 얘가 D 마이너일지 F 메이저일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악기 편성상에선 일단 F 조의 F 메이저일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악기 편성을 보시면 모든 일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현악기들이 F조 조표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씩 좀 확인해 보십시다. F조 조표를 갖고 있는데 피콜로가 F조 조표 괜찮고 플룻 똑같고 오보 괜찮아요. 근데 잉글리시 호른이 등장을 했어요. 잉글리시 호른은 악보에 적은 것보다 5도 아래 소리가 납니다. 5도 아래 소리가 납니다. 물론 완전 5도고요. 완전 5도 아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는 아이고 이걸 여기다 적으면 안 되고 잉글리시 호른에다가 적을게요. 5도 아래 소리가 납니다. 그럼 악보를 적을 때는 5도 위로 적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 곡이 D 마이너인지 F 메이저인지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F라고 치고 계산하시면 된다는 건데요. F조니까 완전 5도 위에 조표를 적는다고 하면 F, 파솔라시, 토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즉 C조의 조표를 적기 위해 조표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D클라가 나옵니다. D클라는 지금 클라가 3개가 있는데 D 클라리넷이에요. D 클라리넷은 C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간 D는 악보에 적은 것보다 장 2도 위로 소리가 납니다. 장 2도 위로 소리가 난다는 것은 장 2도 위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악보는 어떻게 적어줘야 될까요? 장 2도 아래로 적어야 됩니다. 그냥 조표들이 거의 F 조표를 달고 있다고 하면 나는 장이도 아래 조표를 달아서 소리를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E 플랫 메이저 조표를 적었습니다. 말이 됩니다. 자, 이제 A 클라로 와볼까요? A 클라는 C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악보에 적은 것보다 단 3도 아래 소리가 납니다. 단 3도 아래 소리가 나니까 단 3도 위 조표를 적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A 클라는 단삼도 아래 소리가 악보에서 적은 것보다 단삼도 아래 소리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단삼도 아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단삼도 위조표를 적고 그렇게 되니까 단삼도 위, 파솔라, 라플렛 이렇게 돼서 A 플랫 조표를 적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쉽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베이스 클라 할 얘기가 좀 많죠? 베이스 클라 1번 할 얘기. 베이스 클라가 어떤 음자리표를 갖고 있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베이스 클라는 높은 음자리표를 쓸 수도 있고 낮은 음자리표를 쓸 수도 있어요. 높은 음자리표를 쓰는 걸 미국식, 낮은 음표를 쓰는 걸 유럽식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낮은 음자리표를 쓰는 게 약간 19세기식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높은 음자리표를 쓰는 게 20세기식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왜냐하면 클라리넷 연주자들은 모두 다 똑같은 높은 음자리표를 보면서 평소에 연주를 해오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한번 베이스 클라를 잡아요. 베이스 클라는 운지는 똑같이 하고 소리만 낮아지는 게 베이스 클라리넷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있을 때 높은 음자리표를 현대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낮은 음자리표를 옛날에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베이스 클라리넷은 일반적으로 무슨 조냐? 라고 하면 B플랫 클라입니다. B플랫 클라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를 쓰면은요. 높은 음자리표를 쓰면 악보의 전거보다 장 9도 아래 소리가 나고요. 낮은 음자리표를 쓰면 장 2도 아래 소리가 나게 적힙니다. 장 2도 아래 소리가 나게 낮은 음자리표로 적으면 악보로 봤을 때 실음하고의 차이, 갭은 굉장히 작아지지만 내가 맨날 높은 음자리표만 보고 불어왔던 주자는 어느 날 갑자기 낮은 음자리표를 보면서 버벅댈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에서 적자고 하는 수도 있고 요즘처럼 연주자들이 참 악보를 잘 보는 시대에 높은 음자리표로 적었는데 높은 음자리표로 불었더니 소리는 저 아래서 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내가 지금 맞게 연주를 하나 뭐 이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을 테니 낮은 음자리표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anyway예요. 정말 anyway B플랫 클라를 많이 씁니다. 즉 베이스 클라는 B플랫이다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얘가 F조 조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장이도 아래 소리가 나니 나는 장이도 위로 적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원래 G 메이저 조표가 적혀야 합니다. G 메이저 조표가 적혀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장이도 아래로 소리가 나야 된다라는 건데요. 놀랍게도 지금 보시면 베이스 클라하고 다른 악기들, 현악기들하고 똑같은 조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조금은 간단한데요. 리스트가 이 곡에 베이스 클라리넷 인 C를 쓰기 때문입니다. C클라가 있어. C클라를 어떻게 못 만드는 거 아니야? C클라를 못 만드니까 그동안 계속 뭐 D클라, B플랫 클라 이렇게 해왔던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C클라가 있습니다. C클라가 소리가 더 뭐 안정적이거나 그러질 못해서 그렇지 C클라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곡에는 베이스 클라리넷 인 C가 사용이 되도록 악보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표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클라리넷군입니다. 좀 잘 그리는 악보 같으면 여기를 이렇게 앞보로 한 번 더 묶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 음역을 상상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높을까라고 봐서 높은 악기부터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보는 매우 잘 적힌 악보이죠. 악보에 적은 것보다 윗소리가 나는 D클라, 조금 아랫소리가 나는 A클라, 그 다음에 아주 아랫소리가 나는 베이스클라 순서로 악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잘 적혔죠. 자, 그리고 나서 바순 악보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순 악보가, 바순은 일단 이조 악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조 악기가 아닌 바순의 악보가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목관입니다. 프렌치 호른이 있는데요. 프렌치 호른은 그냥 호른입니다. 잉글리시 호른하고 굳이 이렇게 이름이 갈려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악기이기도 하죠. 프렌치 호른은 악보에 적은 것보다 5도 아래 소리가 납니다. 물론 호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프렌치 호른은 인 F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혹시 저 호른이 B플랫 호른이거나 E플랫 호른이거나 뭐 다른 악기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뭐 아니 있을 수도 있는 가정이기는 하시죠. 있을 수도 있는 가정이기는 한데 교과서들은 가끔 실수를 할지 모르지만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올 테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음, 시험에서는 아마 이게 뭐 그렇게 특이한 악기라면 E 플랫 호른이거나 하다면 E 플랫 호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뭔가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교과서는 베이스 클라가 C인 것도 얘기 안 해준 거 보면 그냥 얘기하기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얘가 F조라면 위에 잉글리시 호른하고 똑같이 5도 위 조표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파솔라시도 위에 5도 위 조표를 적어야 돼서 조표 C 조표로 저렇게 쓰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안 써도 되고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이유 더가 바로 요건데 옛날서부터 이 호른하고 트럼펫은 오케스트라에 일찍 들어와 앉았습니다. 일찌감치 오케스트라에 앉았는데 이 호른하고 트럼펫이 옛날에 이게 악기가 덜 발달했을 적에는 이 배음열에 나는 악기를 주로 음을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낼 수 있는 음들이 되게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패시지를 불어야 되는데 그 패시지가 여기까지는 이 악기로 불 수 있는데 다음에는 D 트럼펫으로 불어야 될 것 같아. D조 트럼펫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얼른 내려놓고 D를 잡아서 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악기를 발밑에 몇 개씩 깔아놓고 불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의 악기들이었습니다. 이 악기들이 계속 개량이 되어서 지금처럼 두 손에 관이 많이 꼬여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음들을 낼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많이 개량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호른하고 트럼펫 주자들한테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악기가 무슨 조인지도 헷갈릴 판국에 그게 몇 도 아래 소리를 나거나 이런 것들과 조표를 붙인다는 게 매우 복잡스러워서 아예 조표를 쓰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냥 임시표를 달아서 써주면 어떠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트럼펫과 프렌치 호른에는 조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트럼펫으로 와보겠습니다. 프렌치 호른은 두 가지 이유가 다 부합됩니다. 5도 위로 적어도 조표가 필요 없고 전통적으로 조표를 안 쓴다고 해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얘는 조표가 없는 게 맞는데 이 트럼펫이 문제이거든요. 1번 트럼펫은 B플랫 트럼펫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B플랫 트럼펫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B플랫을 제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B플랫 트럼펫 외에 별로 다른 트럼펫이 사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트럼펫일 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적어 주셨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첫 음이 라플렛으로 적혔습니다. 라플렛으로 적힌 이상 이제 우리는 좀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찾으러 가야 되느냐? 자, 선생님들 제가 빠르게 갈게요. C플랫, 피콜로 C플랫, 따라라란 C플랫, 플룻, 파스타딴 C플랫, 오보, 따라란 C플랫, 잉글리시 홀은 5도 아래로 C플랫, 첫음, D클라린의 3도 아래로 내려와서 3도 아래로 내려오면 뭐가 되나요? 3도 아래가 아니고 나 D클라구나. D클라면 장이도 위로 올라가니까 C플랫. A 클라린의 단 3도 아래로 내려옵니다. C플랫.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다들 지금 뭘 연주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C플랫을 연주를 합니다. C플랫을 연주를 하는 상태에서 약간 좀 틀어진 애가 바순이에요. 지금 도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렌치 홀은 한번 가볼까요? 프렌치 홀은 요거 5도 아래로 연주되니까 C플랫. 얘는 도시 라솔파, 라솔파미 레 이렇게 연주가 되겠죠? 시레파. 선생님들 지금 어느 음을 갖다 댄다고 해도 왜냐하면 여긴 지금 도샵이라고 적혀 있지만 도샵은 최소한 레플렛하고라도 같아야 합니다. 레플렛하고라도 같아질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음들 어떤 것을 갖다 대도
트럼펫은 A 플랫 소리는 나야 하면 안 될 겁니다. A 플랫 소리가 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번 찍어라도 보세요. 무슨 조 악기면 이 트럼펫에 적혀 있는 A 플랫이 다른 악기하고 섞일까요? 다른 악기하고 섞이는 소리가 나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한번 연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이 음이 C 플랫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얘도 C 플랫이어야 되지 않을까? 따라란 하는 부분에 딴 하고 떨어지는 음이 C 플랫에 가서 꽝 하고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라 플랫으로 적혀 있는 음이 C 플랫 소리가 나려면 이 트럼펫은 혹시 악보의 적은 음보다 장이도 위가 소리 나야 된다는 트럼펫인 D쯤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위쪽은 트럼펫인 D가 맞습니다. 트럼펫인 D가 맞고요. 트럼펫인 D가 맞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쪽 악기로 사용해. 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악보에 적은 것보다 아래쪽으로 이 소리가 나는 악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안 적어 놓았는데 위쪽 악기가 트럼펫인 D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악보에 적은 것보다 장이도 위로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너 트롬본과 튜바, 팀파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현악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에 나온 관현악곡 중에 가장 복잡스러운 악기 편성을 가진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난해 보이는 우리 교과서였는데 한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생님들하고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관련된 이야기들이랑 뭐 이런 거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음악에서는 신세계 교향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이 곡 기왕 부르시는 거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라고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빠밤 빠밤 하고 나오는 이 사악장의 도입부가 영화 조스의 조스의 테마 식인상어 조스의 테마 빠밤 빠밤 하는 부분하고 일치하는 걸로 보아 얘가 그 모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두 개의 아라베스크를 포함하여 달에 홀린 피에로 같은 선생님들께서 익히 많이 보셨던 뭐 악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아주 컬러풀한 교과서가 재미있게 그냥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138페이지를 이 교과서의 마지막 페이지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자, 뭐 때문에?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라는 건 통일신라 시대와 발해를 합쳐놓은 것을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와 발해를 합쳐서 남북국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목민의 악기 바르간이라고 부르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간이라고 부르는 이 악기는 최근에 그 발해인들이 살았던 그 동네에서 출토가 된 악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토가 된 이 악기는 이렇게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나는 약간 피슬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악기인데 요런 악기가 있다라고 해서 요 악기와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록들이 정말 많이 없기 때문에 요거 정도를 한번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정효공주 무덤에 남아있는 그 그림에 남아있는
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박판, 공후, 비파를 아마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 그 기록들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좀 확인하실 만한 내용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내용들을 한번 좀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요, 선생님들 프린트를 좀 한번 와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선생님들 제가 프린트 좀 보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린트 요거요. 프린트에서 투란도트가 나왔는데 언젠가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오늘이에요. 그래서 투란도트의 세 가지 수수께끼 요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걸 어디다 연결을 할 거냐 하면은요. 이 교과서의 30페이지거든요. 네순도르마 악보가 나왔어요. 그동안 네순도르마 악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저희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중이니 네순도르마 악보를 보시는 김에 오페라 투란도트에 관한 설명이 길게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아무도 잠들지 말라라는 노래 네순도르마는 투란도트 중에 칼라프 왕자가 승리를 확신하면서 부르는 아리아다.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제목으로 얘가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실제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거의 얘기하다가 의역을 해도 너무 의역을 한 거 아니냐. 공주는 잠 못 이루고가. 그래서 요즘은 아무도 잠들지 못한다라는 원제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서 투란도트는 굉장히 좀 마음이 강팍한 그런 왕녀로 나오죠. 그래서 요 투란도트는 수수께끼를 내보고 그걸 풀지 못하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수수께끼를 모두 마친 칼라프 왕자의 청원에 공주가 응하지 않자 칼라프 왕자는 자신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를 냈고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투란도트가 냈던 세 개의 수수께끼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어느 교과서에서는 한 번쯤은 나올 거예요. 요렇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뭘 좀 드렸냐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좀 비껴나서 저희가 아까 페이지를 보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66페이지 가시면 장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저희가 넘어왔는데 판소리 흥부가가 나와요. 그래서 판소리 흥부가에서 판소리가 시작이 되면 흥부가가 시작이 되면 놀부 심술 타령이라고 해서 놀부가 갖가지 심술을 부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건 교과서들에도 제법 있고 교재에도 꽤 많이 나오고 해서 요거는 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형님 댁에 가서 비는 대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음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악보가 없어서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형님 댁에 가서 비는 대목, 왜 우리 흔히 그 흥부가 그 밥주걱으로 뺨을 맞고 뭐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형님 댁에 가서 밥을 구걸하는 대목인데요. 진양장단에 매우 느리고 화평한 대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악보를 지금 프린트에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바로 요렇게 드렸습니다. 두 손 합장이라는 대목으로요. 형님 댁에 가서 비는 대목은요. 물론 형님 댁에 가서 비는 대목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두 손 합장이라고 하는 대목으로 알려져 있어요. 두 손 합장은 생각만 해도 되게 그런데 형님네 가서 밥을 비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두 손 합장이고 진양입니다. 두 손 합장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님전에 비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하면서 나오는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는 점 두 죽 그저 있고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대충 선생님들께서 벌써 쓱 보셔도 알 것도 같네. 조를 알아보겠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도도도도도도도도. 그래서 본청이 혹시 C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C예요. 본청 C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은 그러니까 진양하면 우조가 많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곡은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해서 제발 우리 지금 처자식이 너무 지금 배가 고프고 이러면서 아주 구슬프게 부르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소를 떨고 도를 평으로 대고 미래를 꺾어요. 그래서 C본청 계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두 손 합장, 형님 댁에 가서 비는 대목은 두 손 합장이라고 부를 수 있고 진양의 C본청 계면입니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목으로 3번으로 교과서에서 뭐가 나오냐면 중2 흥보집의 동양온 대목이에요. 중2 흥보집의 동양온 대목인데 선생님들께서 혹시 들어보셨는가? 중 내려온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중 내려온다 라고 해서 우리가 범 내려온다도 들어봤고 한장수 들어온다도 들어봤는데 중도 내려와? 라고 하시면 네, 중이 내려온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 내려오는데 이게 또 한 대목에만 있지도 않아요. 심청가에서도 중이 내려오고요. 흥보가에서도 중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중 역시도 좀 비범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범하신 중께서 내려오시고 신비하고 기이한 인물이 내려올 때 쓰는 장단인 엄모리 장단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 내려온다라고 하는 요런 대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교과서에서는 지금 이 중2 흥분의 집을 방문하는 대목이라고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각색을 해서 주셨는데 중 내려온다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대목은 이렇게 싹 잘 보이지는 않는데 얘를 떨고 레를 평으로 내고 파미를 한 번 정도 꺾는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만 D본청 계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저 밥을 빚는 대목에 비해서 그렇게 뭐 슬픈 대목이라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런 대목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네 번째로 어떤 대목을 줬느냐 하면은요. 제비노전기를 주었습니다. 제비노전기는 중중몰이 장단입니다. 그래서 중중몰이 장단의 제비노전기는 지금 선생님들 프린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운 박차고 백운 무릅쓰고 하는 그 유명한 김창완창의 제비노전기가 나옵니다. 다른 교과서에도 꽤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비노전기 악보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난 타령이 나오는데요. 가난해서 죽겠다. 뭐 이런 그 가난 타령이기도 하고요.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일단 6번 이야기를 빨리 해버리고 5번으로 돌아올게요. 이건 다 아시는 대목. 박에서 돈과 쌀이 나와서 돈과 쌀을 털어내는 대목이고 휘몰이 장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5번째 악보만 확인하면 되는데 가난 타령입니다. 이 가난 타령은요. 가난이야 가난이로구나 잘 살고 못 살기는 묘쓰기 염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가난 타령이 나오고 있는데 교과서에는 가난 타령이 무슨 장단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중몰이 장단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교과서에 보시면 여기 가난 타령이 중몰이 장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가난 타령 그렇게 중몰이 장단이라고 머릿속에 콱 또 박아갖고 가셔서 옴짝달싹 못하는 일은 제발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록주창으로는 가난 타령이 중몰이 맞거든요. 근데 이화중선이 부른 저 가난 타령은 계면도 계면이 진양도 있어요. 진양이잖아요. 요거 지금 한,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이렇게 되는 진양도 있습니다. 중간에 살짝 박자가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양 장단을 사용하는 가난타령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슬프게 노래할 거라 당연히 계면이고요. 뭐 2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계면으로 만들어진 가난타령 악보입니다. 그래서 꼭 중몰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진양도 있다. 나는 진양의 가난타령밖에 못 봤는데 라고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못 보신 거는 잘못하신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앞서서 교과서에서 안본곡 위주로 한번 휙휙휙 오다 보니까 투란도트와 요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요. 마침 저희는 준비도 되어 있었고 프린트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조금 더 얹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정도 악보 몇 가지 정도 더 확인하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목들도 한번 좀 봐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님 댁에 가서 비는 대목은 두 손 합장이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고 가난 타령은 두 가지 장단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가 이 YBM 음악 감상과 비평 부분에서 조금 더 얹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음악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